네, 스픽스를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준표의 대권가도 여러분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명태균 게이트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암초를 만나고 있는 홍준표 시장의 대권가도 과연 탄탄대로일지 아니면 빨간불이 켜졌을지 오늘은 특별히 대구에서 아주 잔뼈가 굵은 오마이뉴스 기자님과 그리고 변호사님을 모시고 심층 토론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동민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조기 대선 전국이 되자 말이죠. 명태균이 난사를 시작하고 있는데 그 난사에 홍준표 시장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빨간불이 켜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일단은요. 홍준표 시장은 조기 대선이 되면 나는 대구시장직에서 조기 사퇴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청년의 꿈에서 어떤 사람이 그래도 시장직을 유지하는 것이 대선에 있어서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아주 쿨하게 아니야 나 조기 사퇴할 거야 라고 딱 밝혔습니다. 네, 그렇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저희들도 홍준표 시장이 그 시장직을 유지하면서 당내 경선에 나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홍준표 시장이 경남도지사 시절에도 시장직을 유지하면서 그 대선에 출마를 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하지 않겠나. 그래서 당내 경선에서 떨어지면 대구시장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아예 배수의 진을 치겠다라는 뜻을 이제 공식적으로 밝혔고요. 네. 그리고 청년의 꿈에서 그렇게 밝혔는데 그 다음 날이었죠. 지난 24일 날 대구시 경제부시장 홍준표 최측근인 정장수 경제부시장이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도 기자들의 질문에 이번 그 대선 앞두고 사퇴한다고 했는데 정말 사퇴하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사퇴한다. 이런 비상한 시국에 시장직을 유지하면서 선거에 나간다면 누가 진실성을 믿어주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홍준표 시장이 사퇴한다면 정무직인 우리들도 모두 다 같이 사퇴를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좀 생각보다 센 발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지금 예상할 때는 3월 중순경쯤이면 홍준표 시장이 사퇴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근데요, 이동민 변호사님, 제가 이 대목에서 정장수 경제부시장이 선거 캠프 무슨 뭐 총괄위원장입니까? 아니 대구시의 경제부시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와가지고 지금 이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서 반박, 뭐 경남도지사 시절에 뭐 쓰였던 돈이 실제로는 이렇고 아니 무슨 자기가 변호사야 뭐야 이게 지금 가능한 거예요? 나 좀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실정법 위반 혐의가 있죠. 그래요? 그럼 왜냐하면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은 그러니까. 대구 시정을 돌보라고 있는 사람이고 네. 경제부시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중한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네. 이런 짓을 하면은 이건 실정법 위반 같아요.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홍보 활동, 그러니까 선거에 있어서도 그렇고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국가공무원법상 명백한 겁니다. 근데 나와가지고 대구시장으로서의 직무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대권 주자로서 옛날 십몇 년 전에 그 경남도지사 때의 의혹을 막 해명해. 공무원이 말도 안 되는 이걸 기자간담회를 또 연다는 것도 전 잘 이해가 안 되고 이제 사유 아니에요? 정장수 경제부시장이 홍준표 시장의 최측근이잖아요. 네. 그리고 홍준표 시장과 가장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이 경남도지사 때 대선 출마할 때도 자기가 그때 당시에도 이제 보좌하고 있었고 그 내용들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홍준표 시장은 지금 명태균과 괜히 싸워서 피를 묻히지 않겠다. 나는 내 대권을 향해서 꼿꼿이 나가겠다라는 거고 내 대신에 측근인 정장수를 내세워서 해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네. 지난 24일에도 해명을 했었고 또 25일 날에도 연이틀째 해명을 했거든요. 해명을 하면서 그 명태균의 그 변호사인 남성근 변호사가 이야기했던 그 명태균이 홍준표 시장을 예전에 3번 만났었다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장수 그 경제 그 부시장은 그때 당시에 언론 보도라든지 아니면 그 시장의 타임라인이라든지 이런 걸 다 살펴보면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네. 근데 해명을 했는데 한 예를 들면은 네. 2020년 그 5월 6일 날, 네. 5월 6일 날 조혜진 당시 그 의원하고 홍준표 시장하고 명태균 의원하고 3명이서 동대구역에서 만났다. 이 얘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홍준표 시장은 그때 당시 그 당선인 신분이었고, 네. 그리고 경북대학교를 방문해서 대학 발전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있었고, 조혜진 의원은 당시 그 서울에서 정책위 의장에 출마하기 위해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동대구역에서 명태균을 만났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알리바이를 대네, 막. 네, 그렇죠. 네. 그런 알리바이를 대면서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네. 여기서 의문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경북대학교에서 그 동대구역까지 시간이 얼마 걸릴까요? 우리 대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 뭐 택시 타면 거의 15분? 뭐 10분에서 1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잖아요. 그리고 조혜진 의원이 국회에서 그 기자회견을 했다 하더라도 여의도에서 동대구역까지 온다면은 거의 2시간 만에서 3시간이면 온단 말입니다. 그럼 가장 둘이 만나기 좋은 시간대가 어디냐면은 장소가 동대구역 안 회의실이거든요. 그렇죠. 거기는 뭐 일반인들에게도 빌려주는 회의 공간이 있으니까 네. 거기서 충분히 만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예상을 했을 때 그렇고 어쨌든 홍준표 시장이나 정장수 경제부 시장은 우리는 그때 만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홍준표 시장이 내가 명태균과 만났다 안 만났다 이 정도 수준 가지고 묻을 수 있는 케이스가 아니에요. 지금 사이즈가 지금 엄청 커져버렸어. 오늘 저기 그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에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건 아니고 김한정이라는 후원자에 대해서 사무실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을 하면서 근데 그 사건이 지금 홍준표 시장이 갖고 있는 리스크, 자신 있게 얘기할게 사법 리스크라고 얘기합시다. 사법 리스크와 맞닿아 있는 거예요. 똑같아 구조가. 비공표 여론조사를 갖다가 제3자인 김한정이라는 사람이 비용을 대신냈다. 강혜경에게. 이런 건데 홍 시장도 마찬가지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뭐 이름도 다 나왔어요. 뭐 박재기라는 사람 이름도 나오고 최용휘라는 이름도 나오고 어쨌든 대구시장 선거 당시에 비공표 여론조사를 했고 명태균의 미래한국연구소에서 근데 이 비용을 갖다가 홍준표 시장이 정당하게 정치자금법에 따른 계좌로 쏜 게 아니라 엉뚱한 사람이 돈을 줬다. 여기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본질적으로 설명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법률적 리스크가 있죠. 그렇죠. 이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이 정치자금이라는 거 돈을 모으는 루트가 있고 그다음에 쓰는 루트를 정해놨어요. 그래서 모으는 루트는 당비, 뭐 기탁금, 뭐 이런 것들로만 받을 수 있고 쓰는 거는 선거 그리고 선거 외 정치자금 이렇게 두 군데만 쓸 수 있고 선거와 선거 외 정치자금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지금 들어오는 루트에서 마모까지 정해놨거든요. 6가지 딱 정해놨는데 그 중에 해당되는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돈은 들어왔는데 돈은 들어왔는데 돈은 뭐 딴 사람 계좌로 쐈는데 자기가 이익을 보고 이익을 봤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항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자금 위반이지. 정당한 정치자금의 획득이 아니라는 의미네요. 제3자가 이렇게 차명으로 막 주고 그렇죠. 지금 차명 얘기도 막 나와요. 그러니까 박재기라는 사람이 여론조사 비용을 명태균 씨 측에 줄 때 자기 이름으로 준 게 아니고 차명인 입금자 이모 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신분이 홍준표 캠프의 공식 사무원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홍 시장의 기존 해명이 여론조사 그럼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지들끼리 알아서 했지 내 뭐 안 했어요. 난 몰라 그건 뭐 지들이 한 거지 라고 잘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홍준표 캠프 쪽 사람들이 막 연루가 돼 있어. 이게 지금 해명이 될까요? 이게 그런 식으로? 일단 정치자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정치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통장을 만들어서 선관위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통장으로만 돈을 받아야 되는데 홍준표 시장은 그 통장으로 나는 받은 돈이 없고 그리고 그 통장에서 명태균에게 나간 돈이 없기 때문에 나는 떳떳하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박재기라는 사람이 우리 당시 선거 때 내가 모시는 그 홍준표 당시 시장이 좀 당선될지 안 될지 궁금하니까 내가 명태균에게 그냥 개인적으로
여론조사를 한번 의뢰한 거다 이 얘기잖아요. 심심해서 그렇죠. 참고용으로. 그렇죠. 참고용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한 거다. 그리고 또 서울 대구 사무소에 있었던 최용희 씨라고 네. 최용희 씨도 또 명태균에게 선거 그때 당시에는 명태균에게 국민의힘 당원 명부까지 전달하면서 여론조사를 했잖아요. 네. 그것도 최영희가 알아서 한 거지 내가 지시한 적도 없고 그 여론조사 결과를 내가 받아본 적도 없다. 그러니까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 우리 식구끼리 무슨 일이 벌어졌어. 그럼 얘기 안 하나요? 다 얘기하잖아요. 예. 뭐 식구끼리 벌어졌는데 뭐 가족끼리도 이번에 뭘 했는데 잘 됐어. 아니면 이거 잘 못 됐는데 어떡할까 의논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론조사를 받았어. 근데 개인이 여론조사 시키고 받았는데 아무한테도 안 하고 입국 닫고 있다? 이걸 누가 믿냐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여러분 여론조사는 실비가 들어가요. 공짜로 할 수가 없어. 무조건 이건 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놈이 여론조사를 캠프에서 가져왔어. 이거 뭐야? 누가 시켰어 이거? 저 이거 시켰는데요? 그래? 이게 아니잖아. 돈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돈이 어떻게 집행되는지를 체크를 해야죠. 근데 지금 제3자가 돈도 되고 미공표 여론조사니까 남한테 알리지도 않았고 그냥 나만 가지고 있었어요. 나만 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 그리고 한두 번이 아니야. 뭐 8번 얘기도 나오고 이게 아무 쓸데없이 나만 보는 건데 참고만 하는 건데 이렇게 비싼 돈 들어가면서 한다? 이게 도대체가 납득이 됩니까? 이게 두 가지예요. 네. 첫 번째는 일단 홍준표는 다 이런 식이에요. 다 이런 식이다? 우리가 이 사람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네. 유튜브 할 때 고발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구시의 공식 유튜브 채널로 네. 개인 홍보를 한다. 개인 홍보를 요거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고발했죠. 고발했는데 이동 변호사가. 네. 네. 그런데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밑에 사람들은 다 죄가 있으므로 송치를 했어요. 검찰에 죄가 있다고 송치했어. 근데 하급직 공무원들이 충성 경쟁을 하느라고 홍준표 몰래 했다는 거예요. 오호! 결론 이게 이해가 되냐고 이게. 야, 그러면 본인이 거기 유튜브에 나와서 자기 영상이 버젓이 올라와 있는데 그 SNS 열심히 하는 홍 시장이 이거 올라온지도 몰랐다는 거야 그러면? 시키지도 않았다. 시키지도 않았다. 이런 거예요. 아니 좋아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쳐도 올라와 있으면은 야 이거 대구시 채널에 이렇게 내 개인 홍보하면 되는 거야? 지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해야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너무 장기간 동안 있었잖아요, 그게. 그리고 두 번째는 홍준표 말을 좀 아껴야 돼. 말을 아껴야 된다. 이게 이준석이도 명태균한테 까불었다가 바로 칠불사 사진 나오고 막 이랬잖아요. 홍준표도 말하는 그 즉시 반박하는 자료가 나와요. 말을 좀 아껴야 돼 지금. 대선 주제 되려면은 말을 아껴야지. 자꾸 뭐 명태균 모른다. 통화한 적도 없다. 그러니까 통화가 나오잖아. 만난 적 없다니까 만난 사진 나오고. 네, 제가 예전에 2020년도에 홍준표 시장이 당시 그 수성을 지역구에서 무소속으로 국회의원 출마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국민의힘에서는 이인선 의원, 지금 현 의원인데 그렇죠. 이인선 후보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때 여론조사가 좀 비등비등했었거든요. 비등비등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인선 후보 측에서 내한테 그 여론조사를 준 적이 있어요. 그래요? 이게 그 홍준표 측에서 한 여론조사인데 이걸 보면 홍하고 이인선하고 10% 이상 차이가 난다. 근데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2%에서 3% 차이가 나는데 이게 뭔가 조작이 된 것 같다. 이걸 좀 파줬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그 여론조사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그 여론조사가 나는 명태균이가 한 건 줄은 몰랐어요. 그때는 몰랐겠죠.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명태균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나중에 이걸 제가 확인을 하니까 그때 당시에 명태균 측이 한 여론조사였어요. 잡았다! 잡았다! 이야, 근데, 그걸 내가 그걸 왜 몰랐을까? 지금 이제 돌이켜 생각하면 굉장히 좀 아쉽더라고요. 그게 명태균이 했다는 거죠? 그 여론조사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여론조사라는 것이 그래서 명태균이는 내가 홍준표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여론조사도 한 게 있는데 홍준표가 나를 배신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최근에 그 노컷뉴스에서 나온 기사가 있는데 그때 보면 지금 그 맨 대구시 서울 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5급 사무관인데 P 씨가 있어. P 모 씨가 있는데 이 P 모 씨가 그
강혜경 씨한테 네네. 10차례에 걸쳐서 돈을 3,700만 원을 입금한 게 나와 있어요. 뭐 5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해서 3,700만 원을 입금한 게 있는데 네. 이 입금액이 우리가 봤을 때는 여론조사 비용이라고 추정이 되거든요. 얼추 그렇죠. 금액이 맞아 들어가네요. 예, 그렇죠. 네. 추정이 되는데 네. 지금 홍준표 시장 쪽에서는 그거는 이 PC가 최영희한테 빌린 돈을 갚은 거다. PC가 최영희한테 돈을 빌렸다가 갚았다. 그렇죠. 한꺼번에 갚을 수 없으니까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씩 이렇게 해서 10차례에 걸쳐서 갚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그 강수영 변호사한테 돈을 뭐 한 3천만 원 빌렸어요. 그럼 내가 강수영 변호사한테 돈을 갚아야 되는데 이동민 변호사한테 내가 돈을 갚았어.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되죠? 아니 하나가면 확인해 보면 되지. 삼자간의 합의가 있었냐? 최용이가 3천만 원 송금해 준 거 찾아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없을 거야. 그 이제 제3자가 받았다면은 제3자한테 돈을 주도록 뭐 3자간의 합의가 있었느냐 이런 것들이 또 입이 맞아야 이게 성립이 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강혜경 씨한테 돈을 준다는 게 그때 당시에 이 PC가 강혜경 씨하고 얼마나 잘 알고 있었길래 강혜경 씨한테 돈을 주겠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는 것 중에 또 하나 우리가 짚어야 될 게 자, 요 여론조사 관련해 가지고 비공표 여론조사를 할 때 어느 사람에게 여론조사를 돌릴 건지도 상당히 중요한데 국민의힘의 당원 대구시 책임당원 44,000명의 실명과 전화번호가 리스트가 요거를 딱 표본으로 잡아가지고 여론조사를 돌렸다. 네.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죠. 여론조사에서는 표본을 이렇게 특정해서 돌린다는 게 굉장히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돌려가지고 아마 이 결과값도 이 당원은 누구 지지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까지 리스트가 정리된 것 같아요. 같은 게 아니고 있죠. 로데이터. 네. 그러면 로데이터를 강혜경 씨가 그걸 정리해서 줬다는 건데.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 당원 명부와 거기 개인정보는 엄연히 개인정보법의 보호를 받는 거고 이거 함부로 유출하면 다 처벌 대상 되는 거 맞죠? 그것도 고발했죠. 고발돼 있습니까? 네, 누가 했습니까? 그걸? 개인정보보호법. 그래요? 그것도 우리 참여연대에서 했습니다. 아 참여연대 네. 거기에 또 고발장 쓴 게 이동민 변호사입니까? 또 제가 썼죠. 못된 사람이야 아주 그냥 맨날 고발해. 법리에 밝은 사람이라고. 아무도 개인정보보호법 이야기 안 할 때 개인정보보호법, 그러네. 정치자금법, 내란선전죄 다 고발했죠. 내란선전죄? 네. 이 사람 못된 사람이네 진짜. 어? 가만 안 놔 또. 자 그러면은 이때 그 개인정보를 넘겨준 게 역할을 한 게 최용휘다. 이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아들하고의 관련성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어요. 홍준표의 맏아들이죠. 네. 홍정석 씨라고 이미 이름 다 나왔습니다 언론에. 그 사람이 이제 선거의 어떤 그 단순한 가족이 아니라 선거의 어떤 총괄 지휘, 실무, 뭐 그냥 총책임자 이런 느낌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거 수사가 홍준표 시장의 아들까지 확대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확대될 수 있죠. 사실은 그쪽부터 수사를 해야 되고 네. 홍준표도 수사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특히 우리는 사법 사생에서는 이 부분만 고발했지만 우리는 내란선전 고발했기 때문에 내란선전 다른 사람 시킨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한 거잖아. 아 부활을 시켜가지고 걔들이 알아서 한 거지 나는 모른다라고 발뺌할 수 없는 것이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뭐 페이스북 그거 하고 있는데 아니 내가 진짜 근데 그 시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 페이스북을 본인이 직접 하잖아요. 열심히 하죠. 그런데 그 맞춤법을 너무 몰라요 이 사람이. 맞춤법을 몰라. 내가 고발을 하다 보니까 무엄하다. 고통스럽게 이걸 계속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사이시옷을 몰라요. 근데 나는 하다 사기꾼을 사기꾼으로 쓰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사기꾼. 그리고 계속 틀리는 건데 도대체 이거 안 대자를 쓰거든요. 이거 한자가 어려운 한자가 아니야. 어예이로 한다고? 한자가 쉬운 한자야. 큰 대자야. 도대체. 근데 어예이를 한다니까요. 계속. 미끄러졌겠지. 손가락이. 그 옛날에 이명박이 왜 유명한지 알죠? 어떻게 유명? 읍니다로 유명하잖아. 지금 젊은 친구들은 읍니다가 왜 유행인지 모르지만 씁니다, 읍니다. 이명박이 읍니다 적어가지고 그거 유행한 거 아니에요. 똑같을 거야 이제. 어쨌든 지금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는 대구시경에서 지금 조사를 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그 지금 그 사서행? 사서행. 예, 사서행에서 사서행이 뭐 정확하게 플레임이 뭐예요? 사법
정의 뭐 하여간 비슷한 시민단체가 많아가지고 그때 사법 바로 세우기 행동 뭐 이런 단체인데 여기서 창원지검에 이제 홍준표 시장이 그 여론조사 비용 대납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고발을 했어요. 창원지검에 고발이 됐다는 거예요? 창원지검에 고발을 했고 창원지검이 최근에 대구지검으로 이송을 했거든요. 홍준표 시장이 대구에 있으니까 대구지검에서 수사해달라 이렇게 이송을 했고 대구지검에서 지난 24일 대구시경에 조사를 하라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내렸고 제가 25일 날 그 대구경찰청에 확인을 했거든요. 확인을 했더니 아직 도착은 안 했으나 도착하는 대로 바로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렇게. 증거 서류들이 도착 안 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먼저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조사 일정 잡혔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통보를 받으셨어요? 네, 조사에 들어가는데 반부패 경제수사대에서 조사를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이제 병합이 되겠죠, 사건은. 네, 병합이 되죠. 병합이 될 건데 고발인 조사 동석합니까? 갑니다. 아하. 모든 고발인 조사에 다 동석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음 시간에는 그 얘기 꼭 해주셔야 돼요. 수사 동석했던 얘기 그리고 수사기관의 분위기 질문, 경찰의 질문에 우리 변호사로서는 사실 질문하는 것만 들어봐도 이게 수사 의지랄까 방향이랄까 이렇게 대충 오잖아요. 알 수 있죠. 오케이, 좋았어. 자. 그리고 법 위반을 떠나가지고요. 우리 다 이제 대구 경북에서 활동하는 사람이고 대구에 살고 있으니까 법 위반을 떠나서 홍준표 시장이 지금 대권 가도록 가고 있는데 국정을 맡기려면은 시정부터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구 시정을 잘 했느냐 이 이야기는 사실 아무도 해줄 수 없는 얘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조정우 기자님 그냥 총평을 했을 때 제가 알기로 맺힌 게 많아. 맺힌 게 많은데 시정을 잘했습니까? 잘한 게 아니라 홍준표 시장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내가 할 일은 다 했으니 이제 대구에 100년 할 일을 내가 다 했다. 이제 나는 집에 가도 된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한 적이 있거든요. 다 했다. 그런데 홍준표 시장이 들어서서 된 일은 없어요. 된 일이 없어요. 잠깐만. 명예훼손 들어와요. 아니 뭐 사실이니까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팩트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홍준표 시장이 그 취임하면서 했던 얘기가 그 3조 원 태양광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무산됐거든요. 뭐 한화에서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3조 원 그 태양광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중간에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이거는 안 됐으니까 내가 5조 원짜리 태양광을 하겠다라고 또 했어요. 아마 저 유튜브에 찾아보면 자기가 5조 원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안 됐어요. 이게 되기가 어려운 일이죠. 사실 그 공단에 있는 공장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태양광을 설치를 하게 되면 보통 한 30년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태양광 설치 업체와 공장 주인하고 서로 이익이 달라요. 여기서 조금 이익을 주더라도 공장이 만일 내가 다른 걸 하고 싶다 그러면 공장을 부수고 새로 지을 수도 있는데 내 마음대로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죠. 일단 던졌다가 슬그머니 그렇죠. 실패했죠. 그러니까 자기가 공약했는 게 안 됐죠. 그 다음에 물 문제. 취수원 문제, 그죠? 취수원을 그러니까 이제 대구 시민들이 먹는 수돗물의 취수, 낙동강물이 좀 올리자. 좀 우리 구미 밑에서 우리가 낙동강물을 취수해서 마시니까 대구 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해서 불신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낙동강 위로 올리겠다 해서 구미공단보다 더 위쪽으로. 그렇죠. 그래서 전임 그 권영진 시장이 구미시장하고 합의를 했어요. 합의를 해서 구미시가 쓰고 있는 해평취수장을 좀 더 확장을 해서 대구시가 같이 쓰는 걸로 합의를 했었는데 홍준표 시장이 김장훈 구미시장이 저 금방지고 싸가지가 없고 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나도 이거 취소할 거야 하고 안동댐 물을 대구에서 취소해서 먹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죠. 근데 지금 그게 진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있죠. 이건 팩트니까. 맑은 물 하이웨이. 그렇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공항은 신공항 우리 되게 유명했잖아요. 그렇죠. 신공항 때문에 신공항. 부상한 사람들 많아. 네. 신공항도 마찬가지죠. 사실 신공항 특별법 만들어 가지고 LH가 안 들어와도 이 지금 건설회사가 들어오려고 하는 데가 많다. 이건 돈이 되는 사업이다 했는데 네. 무산됐어요. 컨소시엄 구성을 하려고 했는데 무산됐거든요. 네. 무산돼서 LH 들어와야 된다 했는데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컨소시엄도 안 되니까 이제는 대구시가 그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지방채 발행이 지금 안 되잖아요. 기재부에서는 공적 자금을 투입을 해서 안 된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홍준표 시장은 2030년 개항을 하겠다라고 했다가 작년에 그 홍준표 시장이 좋아하는 골프 대회를 했어요. 공무원 골프 대회를 하면서 2029년에 개항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밝혔단 말이에요. 네. 근데 2035년 가더라도 제가 개항을 할 수 있을지 솔직히 좀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지금 우리가 대권 행보를 그냥 이렇게 쭉 펼쳐놓고 볼 때, 자, 국민의힘의 경선을 뚫어야 돼 일단. 경선을 뚫어야 되는데 극단적인 막 부정선거, 막 윤석열은 불쌍한 사람이야 이 목소리는 김문수가 다 흡수해 버렸어. 김문수 다 흡수했어요. 근데 또 윤석열은 정치 잘못해서 저런 건 보수가 아니야. 보수의 참가치는 이거야는 한동훈, 유승민이 흡수할 기세예요. 그러면 중간에 회색지대, 중립지대, 나는 분쟁이 싫어요. 너무 극단적인 거 싫어. 그냥 중간에서 유능한 사람이 좋아요. 합리적인 보수, 실용주의가 좋아요는 오세훈이 흡수하는 분위기예요. 여기서 홍준표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비집고 들어가려고 그래도 나는 유능해. 이렇게 얘기하려니 대구시에서 실적이 크게 없어요. 나는 그래도 윤석열은 불쌍한 사람이야. 내가 윤석열에 동조해. 이렇게 얘기하자니 옛날에 정광훈 욕을 엄청 했어. 부정선거 부정해. 홍준표는. 그렇다고 반윤을 하자니 코를 박았어. 홍준표 시장 윤석열 앞에서 조아렸다고.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게 지금 홍준표 시장이 앞으로 대권 행보에서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것은 당원이 TK에 많다.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TK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당심을 한번 잡아보겠다. 지난번 대선 경선에서는 당심에서 졌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대구 경북에서 우리 홍 시장, 우리 대구시장 출신 정치인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 와 밀어주자. 이 단순 논리가 통할이라고 보십니까? 아니 큰 대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도대체 그 대자 큰 대자라니까 그걸 떠나서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홍준표 시장이 가져가야 될 포션이 어디냐? 네, 어디를 잡아야 돼요? 도대체? 어디를 잡아야 되냐? 네. 이 사람도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도 왔다리 갔다리 해. 네, 왔다리 갔다리 해. 한 번은 내란을 옹호했다가 한 번은 또 내란은 나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한다. 그거는 그 자기 페이스북에도 올렸잖아요. 그거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이 정도는 될 수도 있다. 직권남용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내란은 아니다. 내란은 아니다. 이렇게 이상한 회색지대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해프닝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프닝이었다 이렇게 하고 있고. 하고. 그러면 이걸 찬성한다는 건지 반대한다는 건지 이 유권자들도 대구 시민들도 알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지지를 하겠어요? 이런 이상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기자님 이게 메시지 전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홍 시장은. 대선은 메시지 전쟁이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메시지가 엉망진창이에요. 사실 홍준표 시장이 계획했던 것은 그 대구시장을 4년 하고 그 다음에 2027년에 대선에 뛰어들려고 준비를 해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를 일으켰고 지금 탄핵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인데 다 꼬인 거야. 그때. 그러다 보니까 자기 정치 일정이 다 꼬인 거죠. 꼬였는데 그러면 자기가 이제 그 대선 후보로서 부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홍준표 스타일과 비슷한 스타일이 김문수죠. 근데 지금 김문수가 뜬금없이 지지율이 막 올라갔어요. 지금 그 국힘 내에서 1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지금 한동훈이가 그 책을 내면서 최근에 또 한동훈이가 막 뜨고 있어요. 다시 주목을 받죠. 예, 그러니까 국힘 내에서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여기서 이제 좀 헷갈리는 거죠. 본인도 헷갈리니까 자꾸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 나는 이제 정통 보수주의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보통 이제 보수는 탐욕으로 망하고 또 진보는 위선으로 망하는데 정통 보수주의자인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탐욕, 위선 둘 다 있는 것 같은데, 부장님. 어쨌든 중동가. 그래서 이 홍준표 시장은 어쨌든 네. 지금 모든 게 꼬여 있어서 상당히 지금 네. 조급하다. 그러니까요. 조급하다 보니까 명태균에 대해서도 자꾸 이제 따라가면서 해명을 해야 되고. 끌려간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또 대구시장직을 던지겠다라고 하는 것도 이게 배수진을 치겠다고 하는 것도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가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그럼 그때는 제대로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하겠느냐. 그 수사를 피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 않을까. 네.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도 있다. 네. 근데 이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검찰이 공식적으로 대선 앞에서 누군가를 조사해가지고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된다라는 포지션은 지키지만 그러나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기자들한테 흘리는 거야. 계속 흘리죠. 쑥쑥 캐비넷에서 꺼내서 흘리는 거야. 지금 오세훈 시작됐어요. 홍준표 이미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제가 이제 안타까운 것은요. 이제 선거 전략으로만 봤을 때 지자체장이 자기가 다음내 대선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일단 잠룡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잠룡. 잠룡은 저기 연못 깊이 물 밑에 잠수해 있는 잠룡이야. 그런 잠룡들은 발톱도 오므리고 잔물결조차 일으키지 않는다고. 가만히 있다가 때가 됐을 때 벼락같이 하늘로 승천하는 게 이게 잠룡인데 이 양반은 그냥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밖에 나가가지고 나 용이에요. 나 좀 봐. 이거를 몇 년을 계속해. 나 용이야. 이게 지금 후과를 맞는 것이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입 다물고 있다가 나 서울시장 열심히 했어. 나 단체장 열심히 했어. 나 이제 대선 나갈래. 이렇게 딱 나가잖아요. 근데 홍 시장은 이미지가 너무 안 좋은 게 계속 감나라 배나라 한동훈 욕하고 중앙정치 계속 간섭하고 SNS 계속 흘리고 이러다가 지금 유능하다는 이미지도 없어져 버렸어. 그냥 꼰대 늙은이가 돼버렸어요. 이거 진짜 선거 전략의 대실패라고 저는, 그러니까 메시지 전략의 실패라고 저는 보거든요. 회복 가능할까? 저는 너무 비관적으로 얘기해서 이제 약을 좀 발라드릴 시간입니다. 회복이 가능할까?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한번 해보시죠. 홍 시장을 위한 대안이랄까? 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금 그 최근에 네. 이철우 지사가 조금 뜨고 있잖아요. 도지사 뜨고 있습니다. 예, 이철우 지사가 그 동대구의 광장에서 열렸던 세이브 더 코리아가 했던 그러니까 반대 집회에 나와서 애국가를 불렀잖아요. 애국가 첫음을 너무 높이 잡아가지고 내가 그랬잖아. 반국가 세력이라고. 애국가 처음부터 모르는 애국가를 부르고 그게 이제 좀 이철우 지사한테 굉장히 업이 됐어요. 네. 또 그 보수 언론에서라든지 여러 군데서 많이 띄워주면서 그랬더니 이철우 지사가 뭐 며칠 전에 서울에 가서 김혜연 씨, 가수 김혜연 씨 있죠. 다둥이 엄마. 네. 김혜연 씨와 함께 그 저출산 극복 대책을 위한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도 애국가를 한 번 더 불렀대요. 그러면서 이철호는 애국가로 지금 굉장히 그 자기 세력을 좀 모으고 있어요. 노래하면서 뭐 지금 지지율이 안 나오긴 하지만 국민의힘의 그 대권 후보로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홍준표 시장이 이 상황에서 나도 좀 뭘 해야 되는데 그럼 나도 이제 탄핵 반대 집회 나가야 되나? 세이브 코리아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이브 코리아? 그렇죠. 그래서 한번 우리 이 프로에서 한번 지켜보시죠. 3월 1일 날 여의도에서 열리는 세이브 더 코리아 집회에 홍준표 시장이 나갈까 안 나갈까? 지난번 세이브 코리아 그 대구 집회에서는 홍준표의 배우자가 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본인이 참석할까 안 할까? 급하다는 거야 이번에 가면. 참석하지. 참석하리라고 봅니까? 그렇죠. 제가 그 맞은편에 안국역 집회에 참석하거든요. 확인하고 수도 있네요. 현장에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인터뷰 한번 따봐요. 가가지고 마이크 한번 들이대봐. 제가 스픽스에서 나왔습니다. 저 아시죠? 알지. 자, 마침 이철우 도지사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도 우리 지역의 정치 인사니까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이철우 도지사 대권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이 사람이 이렇게 꿈이 컸나? 원래는 대구 경북 통합 행정을 하게 되면은 이 대구 경북 통합 행정 단체장을 이철우가 하고 홍준표는 대권으로 가고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의 청사진을. 근데 지방선거 앞두고 대구 경북 통합도 안 되고 있고
둘 다 그냥 대권으로. 이철우 도지사의 대권 행보라는 게 진짜 있는 겁니까? 지금 대권을 꿈꾸고 있는 게 맞아요? 본인 생각을 제가 알 수는 없죠. 그런데 네. 빵 %입니다.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이 없다. 네, 실현 가능성 아예 없습니다. 경북 거주자입니다.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닙니다. 실제로 만나고. 아니 왜 그렇게 폄하하세요? 뭐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폄하하는 게 아니라 뭐 우연찮게 도지사 된 사람인데 우연찮게 도지사 된 사람 어떻게 돼? 근데 그 변호사님 이철우 지사를 그렇게 너무 쉽게 보면 안 돼요. 이철우 지사가 국정원 출신이잖아요. 이철우 지사가 학교 교사를 하다가 그렇죠. 국정원에 들어가서 근무를 했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3선을 냈어요. 그리고 경북도지사가 됐단 말이에요. 국회의원도 김천에서 안 될 뻔했어요. 근데 대구에서 하려다가 어떻게 해서 김천까지 갔는데 김천에서 3선이나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저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대구와 경북을 같이 취재를 하니까 경북도청에 가면은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을 일으키기 전에는 이철우 지사가 그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소문이 도청 안에서 파다했어요. 그래요? 예. 총리설이 있었다고요? 그렇죠. 뭐 윤석열 대통령이 불러주든 안 불러주든 도청 안에서는 그런 얘기가 파다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철우 지사도 거기에 내심 관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전혀 가능성이 없다. 냉정하네. 경북 거주자 엄청 냉정해. 경북에서 정치 생활을 한 사람들은 저는 아예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최근에는 지금 경북도청에 가면 이철우 지사가 다음 대권 주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뭐 안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지만 경북도지사가 예전에 그 김관영 지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김관영 지사가 도지사 3년 한 이후에 나이가 많아서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을 거다 했는데 뜬금없이 용포럼을 만들었어요. 용포럼을 만들어서 여기 대구 엑스코에 한 3,000명 정도가 모였거든요. 모여서 김관영 지사를 대권 후보로 하면서 막 구호를 외치기도 했었고, 근데 결국 대권 출마를 이제 대권에 나가지는 못했죠. 근데 이철우 지사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경선에 참여하는 거야 자유인데. 그렇죠. 그런 거야 자유겠지. 그럼 나도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는데 될 수가 없다니까. 적어도 경남 정도의 바람을 맞은 사람이어야 가능한 거지. 경북이 따뜻한 곳에서 꽂으면 공천 받으면 다 되는. 우리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면 정말 수준이 진짜 수준 미달인 후보가 나온단 말이에요. 당선될 거 아니에요. 그럼 주변에 물어봐요. 엄마 저 사람 왜 뽑아줬어? 지나가는 사람한테 엄마 저 사람 왜 뽑아줬어? 인사 잘하잖아. 이 수준이야. 쟤도 애국가 잘 부른다고 꼽히는 수준이지. 그것도 양반이지. 내가 본 진짜 실제 사례는 자 선거 끝났어. 당선됐네.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서가지고 당선 인사해. 누구세요? 당선됐는데 몰라. 자기가 펴줬는데 당선했다고 인사하는데 누군지 몰라서 누구세요 물어봐. 나는 이번에 부산에 보궐선거 있었던 거 알죠? 금정구청장. 내가 거기에 지원 유세를 갔는데 옛날에 금정구에 그 시의원이 그 당선되고 나서 얼마 안 있어가지고 사망했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선되기 며칠 전에 사망했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거기 다 찍었다는 거예요. 당선이 됐어요, 사망자가. 어이구야, 심각하네 그것도 진짜. 심각한 거지. 당 보고 찍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래 어쨌든 이철우 도지사는 경쟁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홍준표 시장부터 넘어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이철우 도지사와 홍준표 시장이 지금 이제 단체장으로서의 이 정치 이력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 스픽스에서 1대1 토론을 한번 하셔가지고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마무리 못했던 게 많아요. 그리고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의견 충돌을 해가지고 좌초된 것들도 많아요. 그동안에 있었던 것도 막후의 사정들도 이야기를 하고 특히 이철우 도지사는 솔직히 홍준표 시장한테 얼마나 무시당하고 살았어. 완전 부하 직원 취급당했다고. 그러니까 이 기회에 1대1로 토론해가지고 토론 실력을 보여줘. 그래야 이철우 도지사가 뭐라도 약간의 변수라도 만들 수 있다. 그 정도는 해야 돼. 군의군 줬으니까 수성구 내놔라 이 정도 해야 돼. 자, 스픽스 대구 스튜디오에서의 1대1 토론 제안합니다. 당연히 거절하시겠지만 이철우 지사는 그 동의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거절하겠죠. 홍 시장이 거절하지.
그래요. 아, 이야기하다 보니까 후딱 시간 갔네. 자, 홍준표 시장의 대권 가도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바로는 우리 대구 지역에서조차 굉장히 어렵다. 빨간불이 켜졌다. 운신의 폭이 상당히 좁아졌다. 그렇게 분석합니다. 이 명태균 게이트 어디까지 또 수사가 진행되며 홍준표 시장은 어떤 의혹들이 계속 마주하게 될지 또 귀추도 주목되는데요. 계속해서 저희는 이 소식들을 심층 취재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